우리가 실상은 어떨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월 납입금 25만원씩 납입하면서 이 청약 통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청약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지, 요 고민 되시잖아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박난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안녕하세요. 재테크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혹시 청약 통장 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41년 만에 바뀐 청약 통장 제도, 그리고 이게 우리의 내 집 마련 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자, 변경된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뒤로 넘기셔서 청약 통장 유지를 지금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바로 없애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청약 통장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마치 로또와 적금을 섞어 놓은 듯한 묘한 매력의 통장입니다. 근데 이게 41년 만에 대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진짜 이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요? 이제 한번 뽀개보겠습니다. 고고고! 변경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통장 통합의 마법 두둥.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종류의 통장이 있었어요. 청약저축은 공공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간 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공공분양은 나라에서 LH나 SH 같은 국가와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분양을 하는 것을 청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고요. 민간 분양은 우리가 흔히 아는 레미안이나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건설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만약에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민간 분양은 청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약저축을 들고 있으면은 레미안 아파트가 분양한다고 했을 때 청약을 못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2015년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청약 저축 통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통장은 만능 통장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하나의 통장으로 제공하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열심히 매월 납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존의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신규 청약 통장을 새롭게 만들면 기존에 힘들게 오랫동안 납입했던 통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청약 예금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능 통장으로 새롭게 만들지 못하고 공공 분양에도 청약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해지하기는 아까우니까 10년 동안 넣었잖아요. 아까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될 때까지. 그런데 이게 이번에 41년 만에 변경이 되어서 하나의 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통장으로 민간, 공공 아파트 모두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통합해서 민간, 공공 모두 넣을 수 있게 기능을 변경하면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청약 예금을 10년 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이 공공분양을 넣고 싶어서 이번에 새롭게 전환을 한 거예요. 새로운 통장으로. 공공분양을 넣으려고 딱 봤더니 어라? 안 되네? 왜 안 되지? 하고 봤더니 공공분양 납입금이 이전엔 없었기 때문에 신규 납입분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전환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혜택인 건가?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쥐똥만큼의 혜택이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전에 10년 동안 납입했던 거는 사라지진 않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전에 예금을 들었으면 공공분양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신규 납입분부터 그냥 인정을 해주겠다, 요겁니다. 두 번째, 월 납입 금액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25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금통의 입구가 커진 건데요. 예전에 청약저축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이
되게 중요한 요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 납입 금액이 늘어나면은 이 목표 금액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그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10만 원 가지고 2,550만 원을 모으는데 21년 3개월이 걸렸다면은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제는 8년 6개월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단축이 된 거잖아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최근에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청약으로 당첨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이유든지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도 계속 생기고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약저축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주택도시기금이 되는데요. 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뭐 부동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이 도시기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줄어드는 자금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월 납입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청약 통장 수가 줄어도 납입 금액이 올라가면 자금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주려고 납입 금액을 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납입 금액이 올라가면은 예전에 10만 원 냈던 사람이 최대 한도기 때문에 10만 원을 냈었는데 10만 원을 그대로 내게 되면은 왠지 불리할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8년 6개월이면 2,550만 원을 모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2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25만 원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나도 25만 원을 올리게 되면 내 부담은 늘어나게 되겠죠. 같이 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어차피 경쟁이잖아요, 청약은. 그러면 납입 금액이 예전에는 2,550만 원이면은 충분히 좋은 주택을 공공 분양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없고 오히려 납입 금액의 부담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좋겠죠. 자, 세 번째, 금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는 2.0%에서 2.8% 정도의 이자를 줬거든요. 근데 이게 2.3에서 3.1%로 대략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줘서 고맙긴 하죠. 납입 금액도 올랐고, 뭐, 금리도 올랐으니까 이자는 좀 더 늘어나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 올려줘서 고맙긴 한데, 지금은 금리도 사실 높은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너무 늦게 올려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뭐 최근에 계속해서 인상을 해주긴 했지만 사실 대출금리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엄청나게 늦었기 때문에 사실 납입금액도 올리고 이자도 더 줄게 라고 꼬시지만 글쎄요. 이자를 위해서 청약통장을 만든다?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소득공제 혜택도 늘었습니다. 소득공제가 기존에는 240만 원까지 였는데 300만 원으로 올려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챙겨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으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연봉도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연봉이 작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줄어들잖아요. 사실 소득공제로 절약되는 세금이 1년에 고작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혜택이냐고요 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생겼어요. 신혼부부를 위한 변화가 생겼는데 예전에는 이제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권을 2장 사는 효과가 생긴 것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특별 공급을 사용한 적이 없는 부부는 한 단지에 최대 4번까지 청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3명의 자녀가 있을 때에 다자녀 가구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자녀만 있어도 다자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자녀 특별 공급에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3명의 자녀가 있었던 무주택자 분들은 경쟁률이 낮았다가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싫긴 하겠지만 기존에 2명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성년자를 위한 혜택도 생겼습니다. 만 19세 미만일 때 통장을 만들면 최대 5년까지 납입 인정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4살 때부터 매달 납입하면 19살 때 5년 만기 통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부모님들이 자녀 통장을 빨리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뭐 요런 혜택들도 소소하게 생겼는데 우리 청약 통장을 만드는 전부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없는 것보단 낫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실상은 어떨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월 납입금 25만 원씩 납입하면서 이 청약 통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냥 청약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될지 요 고민 되시잖아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대박 난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올해 청약 시세 차익이 엄청난 아파트들을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반포에 분양한 레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 19억 정도, 19억 4,90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 시세가 39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런 아파트들 분양받으면 어때요? 20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죠. 대박이죠?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 아파트는 분양가가 22억 9천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 시세가 32억 정도가 돼서 약 10억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는 한 6억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고 최근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84타입은 분양가 17억 정도에서 현재 시세가 한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대략 6억에서 7억 정도의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대박이죠. 대략 분양가 우리가 10억, 20억 정도를 넣는다고 치면은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의 차익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배 아프잖아요. 와, 나도 청약 통장 좀 오래 갖고 있어서 가점들 추첨은 뭐 로또랑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런 가점들을 채워서 당첨이 됐다면 나도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최저 당첨 가점이 레미안 원펜타스는 69점이었고요. 르엘도 74점, 대치 에델루이도 72점, DH 방배도 69점이었다고 해요. 69점이라고 하면은 4인 가구 있잖아요. 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 통장 기간 15년, 그 다음에 4인 가족 부양 3명을 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점이거든요. 69점이. 그렇게 되면은 최소 15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부동산으로 어떤 시세 차익, 어떤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분양가 19억에서 20억 정도의 이 돈을 15년 동안 마련을 해야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중도금 대출이나 추후에 입주했을 때 잔금 대출 같은 것을 받으면 대략 뭐 50%에서 60%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10억을 어떻게든 벌어야 돼요. 그죠? 부동산이 내 집 마련으로는 내가 자산을 만들 수도 없고 무주택 기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금액을 내가 모을 수가 있냐? 쉽지 않죠. 15년 동안 10억을 모을 수 있으면 그분은 엄청난 전문직이겠죠. 내가 연봉이 2억이라고 하더라도 쓸 거 쓸고 1억이 남았다라고 하면은 15년 동안 그 돈을 계속 모았다고 해도 15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맞벌이가 2억을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청약을 유지해서 무주택 기간을 오래 쌓아도 이런 집을 살 수 있다. 살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큰 시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내가 그렇다고 15년 동안,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분양가 5억짜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봐야 시세 차익이 뭐 몇 억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 정도 벌 거였으면은 그냥 내 집 마련을 작은 곳부터 시작해서 계속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훨씬 더 자산의 상승을 빠르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렇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 변동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왜냐면 부동산이 막 상승할 때 내가 멘탈이 깨지고 막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고 조급해지는 분들은 절대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거든요. 청약 당첨 가점을 만들려면은 15년 이상 그것을 버텨야 되는데, 그렇게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한 방을 노리시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 시장 변동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분, 거기에 부동산 자산 없이 내 자금을, 내가 돈을 벌어서 강남의 높은 분양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은 청약을 포기하고 적당한 시점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갈아타기를 통해서 상급지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적당한 시점에 너무 비싸지 않은, 한 방이 아니라 적당한 외곽의 신축 아파트를 청약을 받아서 다시 갈아타기를 통해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받는 제도예요. 그런데 웃긴 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때는 경쟁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받으면 대박인데? 라고 생각하니까 청약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오히려 떨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이 높아질 때는 보통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때죠. 청약을 해서 샀다가 더 떨어질까봐 무섭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나도 청약을 하기가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은 청약 통장을 유지해도 되는데요. 이런 것을 하기 힘드신 분들은 청약 통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없죠. 청약 통장은 추첨제는 로또와 정말 비슷하고요. 당첨 가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버텨야 되는 상품입니다. 물론 당첨될 확률은 낮지만 당첨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청약을 너무 기대하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을 한번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내 자산을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쌓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청약통장 유지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뿅!